24일 파주에 이어서 그제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 항공기들은 북한이 만들어서 침투시킨 걸로 추정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무인 항공기에서는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추락한 정찰용 무인기 기종이 자폭형 무인 폭격기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파주에서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 군용이 아니라 사제품이라고 밝혔던 군 당국이 말을 바꿨습니다. 군 당국이 파주 무인기 발견 당시에 이미 북한이 제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칠레 북부 해안에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그 여파로 내일 새벽쯤에는 일본 근처까지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태평양 전역에 지진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해안 산길에서 주말마다 외제차 동호회원들이 위험한 과속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끄럽죠. 그냥 지나가 보면 그냥 단속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를 100% 분쇄해서 그대로 하수구에 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분쇄기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음식물을 분쇄해버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분쇄기 안전 기준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운영체제 윈도우 XP에 대한 기술적 지원, 즉 업데이트를 다음 주에 종료합니다. 국내 컴퓨터 100대 가운데 15대 정도는 아직 이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데 해킹 위험이 커져서 곳곳이 비상입니다.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황제노역 판결의 당사자인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황제노역 문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꽃이 한창 펴가지고 싱싱한 것 같아서 내일은 날씨가 심수를 부릴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눈비가 그친 뒤에는 쌀쌀해져서 주말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의 철에서 더 강한 차가 태어납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는 북한이 만든 거라고 군 당국이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현재 방공망으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긴급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 항공기가 북한이 제작한 정찰기인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떨어진 무인 항공기의 경우 경로로 볼 때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인기의 비행 경로가 최초 북쪽 지역에서 서울로, 또 서울에서 다시 북쪽으로 되어 있었고, 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연료가 남아 있었고, 북한의 다른 무인기들에 장착된 회수용 낙하산도 장착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뒷면에 제품 사용 시작 날짜를 의미하는 기용 날짜와 사용 중지 날짜라는 북한식 표현이 사용됐다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두 무인기는 같은 곳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백령도 추락 무인기의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파주 추락 무인기의 경우 서울 상공을 1에서 1.5km 고도로 비행하면서 청와대와 경기도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해상 사격 훈련 직전 무인기를 내려보내 백령도 내 우리 군시설을 정찰한 것으로 보고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 중에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에는 날개 부분에 영상 송수신 장치가 숨겨져 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우리 영공에서 촬영한 영상을 이미 북한으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김수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 들판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 분석 작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무인기는 영상 송수신 장치는 물론 자동 항법 장비까지 갖춰진 정찰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상 송수신 장치는 수직 날개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프로펠러 뒤에는 위치 정보를 송수신하는 모뎀도 함께 탑재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인기 조종은 중국산에 개조한 자동 항법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구글 지도를 이용해 GPS 좌표를 미리 입력해두면 무인기가 스스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원하고자 한 곳을 좌표를 찍으면 좌표 찍은 대로 자동 비행이 되는 거죠.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파주 추락 무인기에 탑재돼 있던 것과 동일한 카메라를 무인기에 실어 촬영해봤습니다. 고도에 따라 지형 지물의 다양한 영상이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 송수신 장치를 장착한 무인 항공기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영상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상에서 수신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가 발견된 장소가 북한과 가까운 경기도 파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인기에 찍힌 사진이 북한에 전송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우리 하늘이 그야말로 뻥 뚫려 있었던 셈입니다. 군 당국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북한이 무인 정찰기를 내려보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북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는 몇 년 이상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 상공을 떠돌며 촬영한 영상 정보를 북한이 확보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3, 4년 전에 만든 것 같고요. 부품이나 재질, 자료 이런 것들이 물자가 충분한 상태에서 만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무인기가 발견된 직후에는 대공 용의점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백령도에서 비슷한 모양의 무인기가 또 발견되자 뒤늦게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나선 겁니다. 설마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군이 대비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 카메라에는 청와대와 경복궁의 모습은 물론 북한군의 주요 침공로인 서울 파주 간 1번 국도를 찍은 200장 가까운 사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백령도 추락 무인기에는 K9 자주포 진지를 비롯해 서북도서 지역에 주둔해 있는 우리 군 시설의 위치를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해에서 진행한 북한군의 해상 사격 훈련에 이런 영상 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이런 무인 항공기들은 정보 수집용뿐 아니라 자폭형 공격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무인 항공기들은 여기에는 못 미치는 걸로 파악되고는 있지만 대비가 필요합니다. 문준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텔스기 모양의 파주 무인기와 일반 항공기 모양의 백령도 무인기는 겉모습만 다를 뿐 2m 미만의 동체 길이와 무게는 비슷합니다. 문제는 장착된 카메라 대신에 카메라 무게와 비슷한 1kg 정도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좌표로 날아가 폭발하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상당수의 자폭형 무인 타격기를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저정밀 무인 타격기들이 속도가 빠르며 목표 식별 능력도 대단히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공개된 북한 무인 타격기보다 작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목표물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폭탄이나 다른 탑재물을 실을 수가 있는데 생화학 무기 같은 것이 탑재된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당장 자폭 테러용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폭탄 테러에 이용되려면 폭약 탑재량이 적어도 20kg은 넘어야 하는데 추락한 정찰기의 탑재 능력은 1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정찰기의 특성상 속도가 느려 차량 폭탄 테러에 활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장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무인기를 국지 테러용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문제는 우리 레이더 시스템이 작고 낮게 나는 무인 항공기를 도저히 탐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정영택 기자입니다. 비행 고도가 높아질수록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지상에서 300m 지점에 다다르자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 역시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육안으로는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들은 1에서 1.5km 안팎의 고도로 비행하는 데다 하늘색과 구름과 비슷한 하얀색으로 위장해 눈이 좋은 사람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형 무인 정찰기는 레이더로도 탐지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통상 지상 레이더는 산 정상 같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이더가 발사하는 전자기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저고도로 비행하는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2m 정도의 소형 무인기는
반사돼 돌아오는 전자기파가 적어 레이더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새대로 오인하기 십상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무인기가 전자기파를 반사하지 않는 나무나 유리 섬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적의 무인기 침투를 탐지할 수 있도록 도시명 방공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리에 그 소형 레이더들을 요소에 배치해서 레이더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사각 지역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 당국도 우수한 성능을 갖춘 적어도 탐지 레이더를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영택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무인정찰기로 불리는 이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자동차 번호판에 번호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 무인 공격기의 미사일은 전차는 물론이고 날아가는 전투기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원격 조종으로 손바닥 보듯이 적진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무인기 기술이 갈수록 정교하고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뉴스인뉴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북한 김일성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 열병식에 5m 길이의 무인기가 등장했습니다.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와 똑같은 하늘색으로 목표물에 충돌하면 폭발하는 자폭형입니다. 미사일 표적으로 쓰이는 미국산 표적기가 개량된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산 무인기를 개량한 초보적 수준의 정찰기와 공격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산 송골매와 이스라엘산 등 3종을 실전 운용 중입니다. 모두 정찰용 무인기로 무인 공격기는 없습니다. 무인기의 선두는 단연 미국입니다. 무인기가 원격 조종센터에 실시간 영상을 보내는 동시에 적진을 직접 정밀 타격합니다. Let them die. Boom. 최근 5년 동안 미국은 파키스탄에서 이런 방식으로 테러 조직원과 민간인 2,227명을 살해했습니다. 미군은 10년 안에 군용기를 30% 줄이고 무인기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무인기는 인명 희생을 피하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모두 체계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무인 정찰기 X-47B의 항공모함 이착륙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무인 정찰기의 작전 범위가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은 유인 스텔스 전투기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 스텔스 무인기 타라니스 개발을 마쳤습니다. 미군 무인기를 복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를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이 북한군 지휘관들을 백두산에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정세가 엄중하다면서 총대로 최후 승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 삼지연 공항에 내렸습니다. 기차만을 고집하던 아버지 김정일과는 다른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삼지연 대기념비 앞으로 이동한 김정은은 집결한 북한군 지휘관들 앞에서 올 들어 3번째 육성 연설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가 지금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 제안을 발표하고 현실적인 조치들을 연속 취하였지만 지금 나라의 조성된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고 하시었습니다. 북한을 고립 압살하기 위한 적대 세력들의 행동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믿을 것은 무력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정대로 최후 승리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조와 총결선하기 위한 투쟁을 더 세차게 벌여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김정은은 특히 전군의 싸움 준비 완성과 전투력 중화에 지침이 되는 과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고려할 때 당장 추가 핵실험을 하기보다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또 다른 해상 사격 훈련을 다음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태평양 칠레 북부 해안 인근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었고 내일 새벽에는 일본 해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박병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식당 손님들이 테이블을 붙잡습니다. 건물 전체가 심하게 요동치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상황은 30초 동안 계속됩니다.
muy fuerte, muy largo, se movía todo. No podíamos, lo único que hacíamos era rezar con la niña. 지진은 현지 시각으로 밤 8시 46분 칠레 북부 해안에서 99km 떨어진 태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리히터 규모 8.2의 강진으로 6,000명 넘게 숨졌던 지난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의 30배가 넘는 위력입니다. 이번 지진에 따른 쓰나미가 내일 새벽 일본 해안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까지 5명이 숨졌고 산사태와 정전 피해도 잇따랐지만 지진 규모에 비하면 다행히 피해는 적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쓰나미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또 진동이 크게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진 설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명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칠레 주민은 여진의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토요일에 발생한 LA 지진, 그리고 이번 칠레 지진까지 태평양 일대 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지진이 일어난 칠레 이키케 근처에선 지난달 16일 이미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LA에서 규모 5.1의 지진에 이어 그제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태평양을 둘러싼 환태평양 지진대 위입니다. 환태평양 지진대는 지각과 지각이 맞물리는 경계선입니다. 전 세계 지진의 90% 이상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규모가 큰 지진이 이 지역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100년 전 관측 이래 규모 8.5를 넘는 지진 16건 모두가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일어났는데 2000년 이후에만 5건이 발생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서의 대지진은 쓰나미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더 큰 공포입니다. 지진 지역은 물론 지구 반대편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리히터 규모 9.5로 역사상 가장 강한 지진인 1960년 칠레 발디비아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는 태평양을 지나 하와이와 일본해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이 쓰나미로 2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지진 때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대북 특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민생과 안보, 합리적 개혁을 3대 중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북 화해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여야 공동으로 대북 특사단을 구성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세력과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엄중 경고합니다. 무모한 더 이상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안과 부정청탁 금지를 위한 일명 김영란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 데 대해 안 대표는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 원내대표가 대신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의원석에 앉아있던 최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반박했습니다. 왜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누나 잘해. 야당 대표 발언에 제동을 건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과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안철수 대표가 먼저 했다고 맞섰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자동차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빠르고 거칠게 달리는 걸 와인딩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 산길에서 주말마다 이 위험한 와인딩을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동 취재 정윤식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 고급 외제차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최고급 스포츠카 포르쉐에 한 대 4억 원이 넘는 람보르기니까지
20대가 넘는 외제차가 주차장 한편을 가득 채웁니다. 어디 멀리 가시나요? 가까운 데가 여주나 그냥 가까운 데 갈 거예요. 이들이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양평의 중미산입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는 이른바 와인딩 주행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왕복 2차선의 좁은 산길에서 굉음을 내며 시속 100km 이상은 기본입니다. 곡선 구간에서도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직선 구간에서는 순간적으로 최대 속도를 내기도 합니다. 뒤늦게 순찰차가 출동하지만 굉음을 내며 달리는 차들을 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들이 야간에 많이 오긴 해요. 사고 난 그런 파편들이 있었는데 다들 자차 사고 오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안 하고 다 가버립니다.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는 자신들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위험한 질주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와, 그거는 정말. 낮에 다시 찾은 고갯길은 환할 때 봐도 구불구불해서 운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산길의 도로바닥 곳곳에는 지난밤 와인딩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를 좀 태우면서 예열을 시키는 겁니다. 마찰도를 좀 높여가지고 경주에서 출발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콘크리트 벽과 가드레일에는 크고 작은 사고 흔적도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중미산 고갯길에서 곡선 구간의 경사가 가장 급한 곳입니다. 바로 옆은 낭떠러지라서 사고가 났을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가운데 주말 밤마다 순간의 짜릿함을 위해 운전자들이 목숨을 걸고 내달리고 있습니다. SBS 정유식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도로가 갑자기 붕괴됐습니다. 50m 아래로 폭삭 주저앉아서 800명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KBC 백지훈 기자입니다.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리기를 반복하더니 지진이라도 난 듯 갑자기 도로가 주저앉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도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순식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목포의 신안비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붕괴된 시각은 오늘 오후 1시 55분쯤. 50m 길이의 아파트 주차장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주저앉고 붕괴 깊이만 10m에 달해 하마터면 대형 참사를 빚을 뻔했습니다. 도미노가 넘어듯이 저쪽에 어저께 그 시멘트 부은 쪽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광경을 보고 막 무조건 뛰어내려왔거든요. 불과 10여 미터 사이를 두고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1년여 전부터 지자체와 건설사에 붕괴 위험을 제기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무시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들 공사하고 목포시는 목포시대로 뭐 공무원 보냈다 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시간이 딜레이한 시간이 벌써 지금 1년입니다. 오늘 사고로 주민 76살 박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차된 차량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추가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경찰과 목포시는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 8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은 건설사의 과실과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현금 영수증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소득공제율이 높아서 일부러 현금 쓰는 분들 많은데 혹시 바뀐 휴대전화번호 제대로 적용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번호가 010으로 통합된 후로 깜빡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고객님 혹시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네? 현금 영수증.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챙긴 현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합니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회사원 차성구 씨도 한 해 동안 현금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다가 국세청에서 인정한 현금 영수증 총액이 실제 사용분의 절반에도 못 미친 걸 알았습니다. 지인이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그 시스템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작년 썼던 거에 비해서 좀 일부 좀 누락이 된 게 있지 않나 하는. 문제는 바뀐 전화번호였습니다. 017 국번이던 차 씨의 전화번호가 지난해 010으로 바뀌었는데 국세청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현금 영수증 그 부분도 자동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요. 지난해 말까지 2G폰을 제외한 휴대전화 번호가 010으로 통합됐는데 아직도 350만 명이 010 이외의 국번으로 국세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상당수가 차 씨처럼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달 정정기간을 이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전화번호를 등록해 누락된 현금 사용액을 찾아낸 뒤 추가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연말정산부터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안내창을 띄워 전화번호 변경 관련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정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서 하수구로 흘러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관련법을 만들기로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교 기자입니다.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싱크대 아래 분쇄기를 설치한 집은 이걸 배수구에 넣고 한두 시간 기다리면 수분은 배수구로 배출되고 건조된 찌꺼기는 분쇄기 아래 받침대로 나와 따로 버리면 됩니다. 지금은 규정상 분쇄기로 갈아 배출하는 쓰레기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따로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100%를 분쇄기로 갈아서 하수구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일단 음식물 통이 주방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가정집 하수도가 적당한 경사와 함께 곧바로 하수 처리장과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또 하수관이 지름 20cm를 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지역은 서울은 10%, 전국적으로 최대 50%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부적합한 곳에서 음식물을 전부 분쇄해버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안전도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인증한 제품 중엔 덮개를 닫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넣으면서 분쇄할 수 있는 제품도 적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분쇄기 안전 문제는 타부처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기 안전 인증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 법은 아닌데 전기법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이르면 내후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100% 분쇄 배출하는 기기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불법 배출이나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조교입니다. 골목길 가로등이 이렇게 주택 창문까지 환하게 비추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련법에는 주거지에 10룩스 이상의 빛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준치의 10배나 밝은 빛에 노출된 곳도 많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 괜찮은 걸까요?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 가로등 탓에 밤잠을 설친다는 주민이 적지 않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뭐 두세 번씩 깨서 커튼 만지고 자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거지역 79곳에 가로등을 조사한 결과 20%가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주택 창문과 가까운 골목길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광 침입 정도는 18룩스로 기준치 10룩스보다 높았고 공동주택이나 도로의 5배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주거지에서는 차량 전조등을 절반 밝기로 킨 수준의 조도가 측정됐습니다. 그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0럭스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최대 99럭스로 이제 조사된 지점이 있어서 세계보건기구는 수면 도중에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될 경우 생체 리듬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수면 장애나 면역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골목길에는 빛이 360도로 퍼지는 비차단형 가로등 대신 일정한 방향으로만 비추는 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비차단형과 차단형 가로등을 켜놓고 7m 떨어진 곳에서 비교해 봤더니 차단형의 조도가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안에 주택가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요 며칠 동안 날씨 갖고는 불만이 전혀 없었는데 내일은 다를 것 같습니다. 우산뿐 아니라 좀 따뜻한 옷도 다시 꺼내셔야겠습니다. 안효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서울 여의도입니다. 아직 꽃 축제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꽃이 한창 펴가지고 싱싱한 것 같아서 너무 꽃이 만개해서 행복해요. 하지만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고 비가 온 뒤에는 한 차례 꽃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 지방이 5에서 20mm, 그 밖의 지방은 5mm 정도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가량의 눈도 예상됩니다. 5km 상공에서 영하 30도 내외의 강한 한기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쳐지면서 내일 오후부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는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겠고 아침 기온도 3, 4도까지 내려가는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다시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대법원이 황제 노역 논란과 관련한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향판, 지역법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논란을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지역 법관제를 전면 개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04년 도입된 지역 법관제도는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법관은 점차 줄이면서 신규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겁니다. 2004년 이전부터 특정 지역에서 근무해온 이른바 향판은 순환 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역 법관이든 향판이든 명칭에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만 근무하는 판사 수와 근무 기간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판사가 외부 인사와 접촉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윤리 규정을 신설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녹음 제도와 민사 판결문 공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 논란을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는 오늘 수리됐습니다. 지난 29일 사표를 낸 지 나흘 만입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지만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오늘은 세계 자폐인의 날입니다. 국내 자폐인은 18,000명으로 12년 만에 7배나 넘게 급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폐인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가 전쟁 중인 군인이나 또는 홀로코스트 당시의 유대인 생존자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폐인과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해봐, 나는 잘할 수 있다. 자폐증을 앓는 주인공의 마라톤 도전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소원이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초원이가 저보다 하루 먼저 죽는 거예요. 영화는 평생 아이의 손발이 돼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잘 담아냈습니다. 19살 한승기 군의 어머니도 영화 속 부모와 다를 게 없습니다. 생후 2년도 안 돼 자폐증 진단을 받은 뒤로 삶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막막해지기 시작하니까 공황이 생기더라고요. 주변에 없으면 숨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으면 화들짝 놀라면서 이제 이렇게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들을 위해 자폐 관련 공부를 시작해 박사 학위를 받고 청소년 상담사까지 됐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전문가로 거듭났지만 한 군의 어머니는 자폐인 부모를 볼 때마다 늘 안타깝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지금도 목숨을 끊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약하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을 지켜내면서 살거든요. 그걸 좀. 정부 조사 결과 자폐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지수는 평균 19로 우울증이 의심되는 지수 16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자폐인 부모의 절반 이상은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폐인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을 제외하곤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책임이 가족들한테 온전하게 이제 그 부담을 지워줬던 거죠. 자폐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만든 법안은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가운데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년째 계류 중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컴퓨터 켤 때마다 보는 익숙한 화면이죠. 지난 2001년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XP입니다. 우리나라 컴퓨터 100대 가운데 15대는 아직 이 운영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윈도우 XP에 대한 기술적 지원, 즉 업데이트가
다음 주에 종료됩니다. 곳곳에서 해킹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180대쯤 되는 사무실 PC들 운영체제를 윈도우 XP에서 상위 버전으로 부랴부랴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러나 보안구역에 보관된 서버 관제용 오프라인 PC 12대는 아직 XP를 쓰고 있습니다. 보안 패치가 중단된다는 건 전혀 뭐 그런 정보도 없었고 그건 최근에 나온 거니까. 현재 국내 컴퓨터의 15%, 약 700만 대 정도는 아직도 XP를 운영체제로 쓰고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되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좀비 PC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은행 자동 입출 금기는 8만 대 거의 모두가 윈도우 XP 기반이라 업그레이드가 시급합니다. 언제든지 그 사용자는 패치가 되지 않은 상태는 공격자로부터 문을 열어둔 거랑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개발사가 XP의 보안 지원을 종료하기 때문에 백신 프로그램으로 악성 코드를 막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어판 메뉴의 시스템 설정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지금 쓰는 운영체제를 확인한 뒤 유료 업그레이드를 안내하는 인터넷 페이지를 방문해달라고 이용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한 업체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기조가 어떤 세계 표준을 따르고 다양한 OS 이런 것을 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겪는 이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꾸준히 개선해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가 거의 해결된 리눅스 운영체제처럼 어떤 운영체제를 선택해도 문서 작업부터 인터넷 결제까지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열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이 해킹은 윈도우 XP가 아니라도 걱정입니다.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불법 거래하는 범죄가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 회원 정보를 해킹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걸 구해준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꽃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경쟁업체의 회원 정보를 입수해 마케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구해주겠다는 조직과 접촉했습니다.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개인정보를 팔던 연모 씨 형제는 중국인 해커에게 의뢰해 꽃배달 경쟁업체 3곳의 회원 정보를 해킹한 뒤 500만 원을 받고 박 씨에게 넘겼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사들인 29만 건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꽃배달 사업을 홍보하는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연 씨 형제는 3,100만 건에 달하는 한국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놓고 이 가운데 구매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려 판매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원하는 정보가 없을 때는 해킹을 해서라도 정보를 구해줬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판매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른바 맞춤형 개인정보 판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 6,500명의 계좌에서 19,800원씩 몰래 계좌 이체된 사건에서도 이들이 300만 원에 판매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가입자들의 정보가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 사이에 비방전이 가열되면서 당 지도부가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세 후보는 일단 네거티브를 자제하기로 했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불안합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기 여당 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칠선의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지방선거 후보들 간 비방전이 도를 넘었다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네거티브냐? 당이 무슨 도움이냐? 현대중공업 광고비 의혹을 제기한 김황식 전 총리 측과 상대 선수의 귀를 물어뜯은 권투 선수 타이슨의 상대 캠프를 비유한 정몽준 의원 측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입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네거티브 선거전이 더 심해지면 당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후보들도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내 경선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캠프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잡음이나 논란이 나오는 처사는 좀 자제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본선 승리를 부르는 그런 경선을 다짐하고 새 출발을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 의원 측이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동선대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히자 김 전 총리 측도 정성진 전 법무장관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과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때문에, 가격 때문에 이제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바나나까지 등장했습니다. 손수욱 기자입니다. 한때는 비싼 과일의 대명사였던 바나나가 90년대 후반부터는 가장 흔한 과일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간식으로도 인기입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간식으로 먹고 또 저도 끼니 놓치고 좀 출출할 때 하나씩 먹거든요. 그러니까 꽤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나 수입 1위인 필리핀에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국내 바나나 값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아프리카산 바나나가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된 이유입니다. 거리는 멀어도 동남아시아의 절반 수준인 인건비 덕분에 가격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큰 사막 기후의 영향으로 당도도 높습니다. 어차피 수입하는 거 좀 더 저렴한 금액에 구매 가능하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동남아산 일색이던 바나나가 과테말라, 에콰도르 같은 중남미 국가에 이어 이제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산까지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들의 수입선도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수입 오렌지는 최근 몇 년 동안 스페인, 이집트, 칠레로 다변화됐습니다. 미국산 일색이던 체리는 우즈베키스탄, 자몽은 이스라엘산이 수입되고 남아공 멜론이나 칠레산 레몬도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이런 과일들을 사시사철 맛볼 수 있습니다. 재배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1년 내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싼 수입산을 찾으려는 유통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 국내 소비자들이 즐기는 과일 맛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강병규 신임 안전행정부 장관을 정식 임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서 임명이 늦어졌습니다. 강 장관은 취임식에서 6월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의 법정 투쟁 경험은 이들에게 귀중한 교육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욱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제 침략 시기 강제 노역을 한 중국인 피해자와 그 후손 151명이 모였습니다. 살인적인 노동으로 병들고 숨져간 데 대한 애통함과 분노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每天12个小时的工作量还不是吃饱了。 지난달 베이징 법원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진 데 이어 이들도 오늘 일본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것이 이들의 결심을 이끌었습니다. 会帮助到我们，会指导我们在一些这个诉讼的这个技巧上，以及这个维权的经验上，给我们很大的一个指导。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끈기 있게 중단하지 말고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죠. 자료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법적 쟁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할 수가 있고. 중국 내 징용 피해자 수는 중국 정부가 확인한 것만도 38,900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런 광경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허베이성 스저장에서 SBS 우상욱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의 추신수가 드디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안타 2개를 포함해서 4번이나 출루했고 짜릿한 끝내기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추신수는 직구를 노렸습니다. 1회 첫 타석에서 필라델피아 선발 AJ 버넷의 시속 150km 직구를 받아쳐 이적 후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선 몸에 맞는 공으로 1루를 밟았고 2대 1로 끌려가던 7회에는 구원 투수 디크먼의 156km 강속구를 밀어쳐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약점을 보였던 왼손 투수에게 뽑은 의미 있는 안타였습니다. 추신수는 이어진 에드리안 벨트레의 2루타 때 홈을 밟아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2대2로 맞선 9회 말 추신수가 또 시동을 걸었습니다. 볼 4개를 연속으로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벨트레의 우전 안타 때 홈까지 파고들어 경기를 끝냈습니다. 3대2 역전승을 거둔 텍사스의 홈팬들은 열광했습니다. 500여 명의 한국 교민들도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Forget about yesterday game and then I clear my mind and then every patient focus. I think today good success tonight. 4차례나 1루를 받고 출루 본능을 뽐내며 투추 트레인이 텍사스에서 힘찬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을 빛낼 슈퍼스타들이 대거 출전하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브라질의 에이스 네이마르가 환상적인 골로 바르셀로나를 홈 패배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이영주 기자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리그에서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맞아 안방에서 고전했습니다. 후반 11분 디에고 히바스에게 중거리 슛 선제골을 얻어맞았습니다. 네이마르가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25분에 이니에스타의 패스를 받아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빈 공간을 파고든 빠른 침투부터 골문 반대쪽을 찌른 간결한 슈팅까지 군더더기 없는 골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후에도 공세를 이어갔지만 번번이 벨기에 국가대표 골키퍼 쿠르투아의 선방에 막혀 1대1로 비겼습니다.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바이에른 뮌헨은 메뉴와 원정 1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메뉴 비디치에게 헤딩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후반 22분 독일 대표팀 미드필더 슈바인슈타이거의 멋진 발리슛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슈바인슈타이거는 종료 1분을 남기고 거친 태클로 퇴장당해 2차전에는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SBS 이영주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 4차전에서 GS칼텍스가 기업은행을 3대1로 꺾었습니다. 승부를 마지막 5차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후위에서 배띠가 쉬지 않고 날아올랐습니다. 스파이크에 연타를 섞어가며 기업은행의 블로킹 벽을 뚫었습니다. 서브도 위력적이었습니다. 배띠는 지난 경기에서 자신이 기록했던 50점을 넘어 54점을 올려 남녀 통틀어 역대 챔피언 결정전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4세트에서는 혼자 17점을 올리는 집중력을 선보였습니다. 배유나도 13점, 이소영도 10점을 올려 배띠를 뒷받침했습니다. GS칼텍스는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해 2승 2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벼랑 끝에 서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아주 매우 흡족하고 기쁩니다. 1차전에 우리가 이기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시합을 꼭 이길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1세트에서 24대 22까지 앞서다 듀스 끝에 역전패하면서 분위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기업은행과 6년 만에 정상에 도전하는 GS칼텍스. 두 팀은 오는 금요일 화성에서 마지막 결전을 치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부상 때문에 다음 주에 열리는 최고권위 메이저 대회 마스터즈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즈는 허리 부상이 악화돼 지난 월요일 수술을 받았다며 오거스타에 가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마스터즈에 출전해 통산 4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아주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우즈는 마스터즈 불참으로 세계 랭킹 1위 자리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 1차전에서 나온 LG 김종규와 제퍼슨의 콤비 플레이 보시죠.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봄 날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일단 비는 내일 중부지방은 낮이나 오후부터 시작되겠고 밤부터는 경북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대부분 적겠지만 동해안은 최고 20mm가량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강원 산간은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날이 꽤 쌀쌀해질 텐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8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고 모레 아침엔 3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춘천 13도 등 오늘보다 최고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고온이 꺾이면서 전주 1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